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마은혁이라는 사회주의 지하 조직, 무슨 혁명 조직에서 활동했던 사람, 그리고 본인이 판사로 재직할 때도 민노당 당원들이 국회 점거한 거 혼자서 이거는 아예 뭐 기소거리가 안 된다라고 공소기각하고 이 대법원에서 뭐 경고도 받고 2심 대법원에서 전부 다 재판 바뀌어서 유죄 나왔던 이런 정치 편향적 판결의 끝판왕인 마은혁의 임명을 막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은데, 일단 최상목 대행은 오늘까지도 별다른 입장 없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그 이번에 권한쟁의 판결도 저는 왜 이렇게 나는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헌재 구성권이라는 게 대통령하고 국회가 국회 추천을 한다 그러면 같이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아니 국회의 일방적인 국회 구성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헌재 구성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런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그렇다 그러더라도 마은혁의 그런 어떤 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건 아니고 전혀. 그리고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지 강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그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제부터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 그대로 권한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지 절대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민투표법이 있습니다. 네. 국민투표법이 2016년에 헌법 불합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1년 안에 개정해가지고 입법을 하라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죠, 사실은. 지금도 입법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입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 탄핵당하고 다 사퇴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뭐 그동안 해왔던 전례에 비추어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제도 또 목격자 K님과도 방송을 하고 그제 강용석 변호사님과도 방송을 하면서 최상목에게 주문한 게 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라.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한덕수 총리 돌아올 때까지 어려운 결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초에 최상목이 첫 단추를 잘못 껴서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이제와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계성과 조한창을 나는 대행이라서 임명 못하겠다라고 버텼으면 한덕수 총리와 함께 논리적 일관성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기재부 관료 출신의 기회주의자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님 돌아오시면 가장 멀리해야 될 사람이 기재부 관료 출신 그리고 검찰 출신이라고 봐요. 역설적으로 중요한 일 터지니까 기재부와 검찰들이 다 영혼 없이 배신하고 기회주의적 상태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두 명을 임명하니까 마은혁 하나까지도 이제 논리적으로 방어하는데 허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최상목 선에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을 때 한덕수 총리의 일관된 논리, 그건 이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임명권 행사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요 논리로 방어할 수 있게끔 한 총리 돌아올 때까지 숨만 쉬라는 건데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쯤으로 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빨라지게 되면 최상목 총리가 그때까지는 어떤 결정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니 숨만 쉬고 버텨주는 거 그거는 본인이 두 명을 임명하면서 이 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자해지 차원으로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바뀐 게 뭐냐? 계속 이제 민주당이 그 29명의 줄탄핵을 했습니다. 입법농단했고 예산농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왜 이렇게 폐악질을 했냐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거 기간이 너무 멀리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까지 2년 중에 큰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리를 쳐도 국민한테 당장 심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이런 계속 줄탄핵을 하고 예산을 자르고 그 거부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법안을 의결하고 그런 폐악질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동훈이 또 잘못한 게 진짜 다시 또 생각나면서 열받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탄핵이
자기들 생각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자, 지금 대선 기간인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쉽게 탄핵을 해서 또 날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박찬대가 뭐 당장 이제 그 탄핵을 날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들도 눈치를 보고 국민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뭐 사실 그 전에도 그 두 명도 임명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 잘못 임명했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임명 안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감히 탄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버텨야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다른 거 주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숨만 쉬고 가만히 있으면 달라. 그것도 못하면 정말 참 그건 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만에 하나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문영배에게 쏟았던 분노 이상을 최상목에게 집중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한덕수 총리의 뜻을 받들어서 정계선, 조한창, 최상목이 임명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6명으로 재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돌아올 확률은 거의 99%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때 한덕수에 이어서 최상목까지 탄핵을 못 시켰어요. 어차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이 기재부의 영혼 없는 관료들, 검찰의 이 뱀 같은 배신자들, 그 본성을 못 버리고 나는 이 보수와 진보 모두 만족시키는 뭐 절묘한 답을 찾을 거야 하다가 양쪽에서 욕 다 먹고 이 감당 안 되는 측면까지 와서 마은혁도 이제 목전에 들이밀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월 1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광화문과 여의도 전국 각지로 모이겠지만 여기서 헌재 재판관 중에서는 김영두 재판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상목에 대해서도 분명한 압박, 마은혁 임명하지 말라는 그 압박의 목소리가 내일 저는 하늘을 뚫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보면 참 그 관료, 특히나 기재부 관료나 뭐 검사들도 마찬가지인데 무책임해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지 본인들이 뭐 정책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본인이 한 정책도 정권 바뀌면 다 뒤집어집니다. 남아있는 정책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어떻게든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받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권을 지키고 재창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뭐 판사고 무슨 객관적인 심판자도 아니고 아니 정무직 공무원이 객관적인 심판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을 향해서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그거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두 번, 세 번 이 상황 탄핵 정국이라는 이 상황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난 정치적 선택과 인사 등을 돌아보면서 복귀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성찰을 하시고 돌아오셔서는 윤석열 정부의 또 인사 대개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참 한국 정치사의 교훈인 것 같아요. 기재부와 검찰 믿지 마라.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기재부 출신과 검찰 출신들의 배신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 대행 영혼 없는 기재부 출신 관료지만 적어도 이번 마은혁 임명만큼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된다. 그걸 끝까지 막는 게 최상목의 목도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 돌아올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걸 단단히 좀 상기시켜줘야겠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또 보면 그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열심히 열 올리고 있는 사람들 잘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 반대하던 사람들 대부분 지금 또 탄핵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국민 삶 나아졌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들 탈원전이니 하면서 정말 서민의 그런 민생이 피폐해지면서 다시 그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시 또 탄핵을 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 어떤 인사,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또는 그 단순히 이게 무조건 충성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당장 좀 힘들어도 그렇게 버텨주고 또 믿어주고 그리고 신의를 지켜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게 맞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외대에서 대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댓글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요.
아마 좌파 세력, 좌파 진영의 방해나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시국 선언을 전국 각지에서 펼쳐가는 가운데 좌파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현장에 가는 분들한테 일부러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사태를 유도하려고 막 자극하고 보니까 귀에 이렇게 대고 확성기를 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진년이나 이런 좌파 세력, 통진당 추종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한국 외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면밀하게 지켜보고 전할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오전까지 마은혁 임명을 안 하면 최상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탄핵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도 한덕수에 이어서 최상목까지 탄핵하면 여론이 불리해지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 국정 안정, 민생 정책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던 국정협의체에 갑자기 불참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이나 국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나서 한번 그 여론이 출렁했어요. 확 이제 그 탄핵 반대 쪽으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쪽으로 그 지지율이 여론이 한 번 더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경험을 민주당이 한 거예요. 그때 그 한덕수 총리 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날린다 탄핵으로. 그러다가 이거 또 한 번 더 여론이 출렁이고 아니 그러면 자기들 생각에는 탄핵되면 또 조기 대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출렁여 가지고 이게 될까? 그러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임명 안 하면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또 날려야 되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임명 안 해도 된다니까요. 겁먹지 마라. 예. 상모가 쫄지 마라.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 네. 상모가 쫄지 마라. 괜찮다. 네가 임명 안 해도 탄핵 안 당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그거는 불리해지니까 진짜 상모가 쫄지 마라. 그 말씀 드립니다. 진짜로요. 네. 이게 최상목이 뭐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통밥, 정치적 계산 때문이더라도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을 탄핵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최상목이 정대선과 조한창을 임명하면서 일이 커져버린 것이고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차원에서 조용히 숨만 쉬고 한덕수 총리의 귀환을 기다리는 게 최상목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그게 마지막.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예. TV조선 단독 보도로는 다음 주쯤 있을 수 있다. 통상 헌재가 선고 2, 3일 전에 알리거든요. 예.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이 보니까 대체 공휴일이에요. 예. 그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만 알림을 하면 다음 주 목금에는 선고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저도 굉장히 빨리 이제 선고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이 문제를 선고 안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여론이 악화돼요. 여론이 악화되고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론도 악화될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여론이 악화되는 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이 지금까지 해온 헌법재판을 진행해온 그런 대표적인 편향성을 보건대 이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줘야 그래야지 본인들이나 아니면 민주당한테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내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헌재에 가 있는 게 이거 탄핵 의사 정족수가 200석이냐 150석이냐가 하나가 있고 탄핵 심판 자체로 탄핵을 받을 만하냐 아니냐가 있는데 200과 151 이게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그거는 판단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리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판단을 하다 보면 뭐 증인도 불러야 되고 뭐 수사 기록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런데 수사 기록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만 7만 페이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설시하고 뭐 이게 맞다 아니다 이거를 하면 평의도 길어지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형식적인 거 이게 150석이냐 150명이냐 200명이냐만을 이거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그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간단해요. 이 판단이 간단한 판단만 하면 저는 뭐 200석이라고만 판단되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복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200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즉시 복귀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탄핵안도 각하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1석이라고 나오게 되면 지금 뭐 수에서 좀 밀리는 만약에 5대 3이든 뭐 151석이라고 나오면 결국 그걸로 끝이 아니라
탄핵안 변론은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최종 심판을 한 번 더 선고를 해서 파면을 하는지 아니면 탄핵안을 기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네요. 예, 어느 맞습니다. 쪽이든 그 두 가지 재판 모두 대통령에 대한 심판 이전에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전에 그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흔역이 끼지 않는다면 보통 2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 그 3월 중순 이전에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서 그게 151석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탄핵에 대한 본안으로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이든 복귀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복귀를 하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자기가 그 다음 업무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마은혁 물론 이제 그 전에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럼요. 네. 본인이 당연히 마은혁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입장이니까 임명할 리가 없다는 건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봐도 3명이 각하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각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는 게 그게 여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헌재에 대해서도 큰 시그널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복귀 신호탄이 다음 주에 울려 퍼지느냐 이게 또 하나 여론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우리는 헌재로 하여금 예. 한덕수 총리 재판 결과 빨리 내라. 예.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평일을 오래 해도 된다. 이거는 졸속으로 결정할 그렇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총리 문제부터 매듭을 지어라라고 계속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여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어제 헌재 그 마은혁 임명 관련된 예. 권한쟁의 인용이나 또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예, 하는 것들이 예. 많은 분노를 자아내면서 예. 여론이 다시금 헌재를 때리기 시작했고 이 대통령 최종 변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헌재에 대한 비판을 조금 자제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다시금 헌재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이게 헌재가 어떻게 보면 자살골 넣은 거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향적인 모습 보이는 게. 그러니까 헌재가 가지고 있는 헌재도 재판관들이 법관 출신이잖아요. 사법부의 법관 출신이니까 그 선관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본인들도 일부 뭐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선관위의 그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그 겸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자기들이 공정할 수 없는 이해 당사자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감사원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이제 그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다라고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그냥 그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식의 그 정도 판결이 아닌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마침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가족 회사다. 그리고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 아유.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과거에 우리가 그 노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나 이런 뭐 그 강성규정 노조에서 그 세습을 한다, 고용 세습. 그거 한번 나왔을 때 정말 국민들의 그런 그 비판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만큼은 심지어 그 노조들도 그 민간 회사라는 노조들도 함부로 그런 작업을 못 해요. 그런데 무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선관위에서 가족 회사다 아니면 또는 이제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그 직무 감찰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게 뭐 헌법재판소는 4조 원 달았어요. 이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뭐 내부의 감찰 기구를 만들어라. 네, 내부 감찰 기구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아니 내부 감찰 기구를 만들어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가족끼리 감찰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죠. 밝혀내나요? 아니 네. 엄마가 아빠 감찰하고 아빠가 아들 감찰하고 그게 감찰이 됩니까? 가족 회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고 지금 있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몇 가지 규정 중에 하나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해서 기판력이 있어요. 근데 이 기판력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는 헌법재판소도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위헌 판정에 대한 기판력을 없애서 이 위헌 판정을 다시 합헌 판정으로
심판을 통해서 일종의 재심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단심제니까 무슨 재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웃긴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우리 감사원법에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는 대상으로 법원과 헌재와 국회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선관위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랬더니 헌재가 이걸 언급하면서 제가 하루 사이에 판결문을 또 쭉 봤는데 이 법을 고쳐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금지다라고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상황까지도 가정해서 선관위를 아예 어떤 법을 거쳐도 선관위는 독립적이고 외부에서 감사하면 안 되는 곳으로 못을 박아놔요. 이게 헌재의 권한입니까?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헌법재판소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논리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계속 이런 그 터무니없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판결들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그런 본인들의 빌미가 될 거라는 게 분명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헌재 재판관들의 스펙이나 커리어가 대법관들에 비교하면 저기 그냥 갖다 대기도 민망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법조계의 대우도 그렇고. 예. 그러면 정말 상위 기구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거면 그냥 헌재를 없애고 대법관 숫자를 좀 늘리고 대통령 지목목, 국회목 이렇게 늘려가지고 대법원에서 차라리 이런 최종 판결을 하게 하는 게 저는 국민적인 분열을 막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네, 맞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좀 어떻게 보셔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 대법원이 그런 그 일종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법관을 조금 더 뽑고 그리고 그 헌법 심판부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두고 그런 그 헌법 심판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번갈아가면서 그 심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원화되는 체계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원화되는 체제를 이제는 더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 사실 그 재판에 대한 판결에 대한 그 위헌 심판을 하지 못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모순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도 일어나 하고 그런 모순이 없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그 위헌 심판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 판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 부분의 위헌성을 없애 나가는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된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권위와 공정성이 더 확보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헌재의 존재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국민적 고찰이 이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헌재도 그렇고 어제 감사 결과가 나온 선관위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 필요하다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해서 선관위는 전면 해체하고 행안부 산하의 어떤 준독립 기구로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걸 밖에 뒀더니 자기들이 치외법권인 줄 알아요. 누구도 자기들을 못 건드린다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내부 감찰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감사원이 이런 걸 다 적발해낸 거잖아요. 저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헌재도 이참에 수명이 닿으면 우리 대법원들 숫자 지금 대법관 숫자 모자라다고 난리거든요. 대법관을 차라리 조금 더 늘려주면서 대법원에서 정말 정통 엘리트 판사들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맞지 않나. 미국의 연방 대법원 제도도 참고해서 그런 생각도 좀 국가 대개혁에 대한 어떤 고민과 성찰도 이번 국면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무조건 만장일치가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5대3이나 이런 거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법조인인 원영석 변호사님이 설명 잘 해주겠지만 만장일치가 원칙이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사실이 아닙니다. 만장일치가 되도록 설득을 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재판관들이 본인의 소신을 지킨다면 4대4든 5대3이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각자의 소신껏 판결 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각자의 소신껏 판결 선고를 하는 게 맞고 그게 원칙인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나중에 이제 사후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든 다수 쪽에 만장일치를 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그 헌법재판관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맞다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들은
잘못된 재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뭐 설령 6대2가 된다 하더라도 6대2로 판결 나야 돼요. 역사에 그 2를 남겨놨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것은 그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지 당연히 그 헌법재판관의 재판관들도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장일치를 뭐 어떻게 한다? 저는 그거는 뭐 절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게 관례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고 만약 그런 원칙이 있다면 그거는 아주 위헌적인 어떤 관례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너무 여론에 밀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는데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음수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 네. 그 당시에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50%가 넘는 탄핵 반대 여론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서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그런 그 견해를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그 소신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지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진하지만 언론 환경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중에서는 조선일보의 논조가 많이 바뀌고 있죠. 오늘자 조선 사설을 보면 제목 3개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설.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선관위를 마피아라고 하면서 예. 감사하지 말라고 한 헌재를 비판한 겁니다. 예. 두 번째 사설 제목. 마은혁. 뒤늦은 탄핵 심리 참여 안 된다. 네. 마은혁 임명하라고 헌재가 말했지만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해서 불공정성 논란을 짚히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헌재 때리기죠. 그리고 세 번째. 차이 너무 큰 법원과 헌재의 선고 시간표. 예.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이렇게 서두르는데 법원 이재명 재판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일보를 우리가 비판하건 뭘 하건 간에 영향력이 제일 큰 보수 언론이고 헌재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조선일보 사설에 눈치를 본다는 건 정해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조가 변했고 오늘자 사설 3개가 전부 다 헌재 때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언론 환경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저는 또 하나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우리 박민영 대변인. 네네. 박민영 대변인이 많은 프로그램에 섭외가 출연하고 되고 있는 있어요. 거, 네, 국민의힘 네, 대변인. 특히 네. 채널 A도 그렇고. 음. 근데 가가지고 뭐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대통령을 또 옹호하고 그리고 그렇죠.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비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과감 없이 비판을 하는 그런 스피커임을 알면서도 실제로 부른다는 거. 네. 부른다는 거. 그것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변해가고 있다.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민주당을 특히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언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띄울 거라고 봐요. 그렇죠. 아니, 친한계들을 부르고. 네. 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언론을 써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 보수 진영 내부가 이완되고 그냥 일치 단결해가지고 단일 대우로 민주당이나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대우가 약간 깨지면서 내부 문제로 이게 좀 이슈가 전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일 대우를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딱 깨놓고 아주 냉정하고 촌철살인으로 비판을 잘하고 있는 박민영 대변인이 여러 포지셔닝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는 좀 그 굉장히 그 눈여겨볼 만한 아주 그 여론 지형이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언론의 기조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동훈이 다시 등장하고 책 낸다고 설치고 뭐 오늘 또 중앙일보 인터뷰도 해서 욕을 많이 먹다가 예.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임기 3년 개헌하고 물러나겠다 했다가 이게 욕을 많이 먹은 모양이에요. 예. 네가 뭘 대통령이 되냐. 김칫국 작작 마셔라. 이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도 공짜로 했으면서 또 공짜 대통령을 바라냐. 공짜 좋아하면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여러 비판이 쇄도하니까 한동훈 쪽에서 요청했는지 제목이 살짝 바뀌어요. 다음 대통령은 임기 3년 하고 개헌해서 물러나야 된다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런 한동훈의 분탕질이 지금
정말 모처럼 결집된 보수 여론의 가장 큰 이 위험 요소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예 싹 자체를 짓밟아 버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이 이야기한 그것도 헌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자기 임기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후보의 그런 주장은 믿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네.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임기라는 걸 마음대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조차도 그 해당 임기,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에서 부여된 임기를 그거를 선택하라고 국민이 지키라고 국민이 투표를 한 건데 그걸 마음대로 줄이겠다는 그것도 굉장히 위헌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뒤에 임기는 그만두고 그러면 개헌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자, 개헌이라는 게 지금까지 87년 이래로 안 된 게 있어요. 40년간 안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서로 간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게 굳이 개헌을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옳냐에 대해서 여러 국가의 다방면에서 자기들의 의견이 있고 그걸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당장 국민투표법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네. 법 자체가 지금 비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개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기가 3년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에요. 그러니까 임기를 여러 나라가 4년을 하거나 아니면 4년 중임을 하거나 5년을 하거나 그렇게 너무 짧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취임하고 나서 너무 짧아가지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다음 대선 후보로 넘어가지 이 권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실행을 해서 세상을 좀 유지하고 바꾸는 이거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을 해서 바꾼다라는 개헌을 한다라는 3년 임기로 해서 그거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헌법적인 의미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곳에서 개헌 이야기가 분출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위 말해 조기 대선 노리고 있는 차기 주자들이 개헌 이야기 꺼내고 임기 단축 이야기 꺼내는 건 의도가 불순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국민들한테 어필할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와 관련된 아젠다가 없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신 입장에서 개헌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진짜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에서도 말했지만 예. 윤 대통령 돌아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개헌하겠다 하면 이건 돼요. 근데 대통령 되고 싶어서 탐욕으로 눈이 번들번들거리는 사람들은 개헌 절대 못해요. 하자고 했다가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바뀌기 마련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할 말이 없으니까 뭔가 관심을 끌고 싶고 생각이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개헌 이야기나 임기 3년 이야기 하겠다고 하는데 방금 댓글로도 나왔어요. 3년이 아니라 3시간도 아깝다. 네, 한동훈 네가 무슨 3년이냐. 너는 3시간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한동훈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민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있으면 3초도 아깝다고 댓글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그 3시간 동안 셀카만 찍다 끝날까요? 예. 네, 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눈을 의심하면서 아 진짜 피가 머리까지 솟구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예고한 것처럼 헌재 위헌 선고가 있는 오늘 감사원에서는 그동안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했던 내용을 발표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다 피가 솟구쳐요. 헌재의 이 결정 결국에는 이 사법부 좌파 카르텔끼리 짬짬이로 이 서로를 덮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이 결정도 말이 안 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선관위의 고의적 인사 청탁과 가족 채용 때문에 무려 800명이 넘는 평범한 취준생들이 선관위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선관위는 원래 가족 회사다.
가족 이게 말이 돼요, 채용에 이게? 전통이 있다. 우리 전통대로 한 거다. 그러니까 범죄 전통이 있으면 그냥 범죄 저지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어떤 국민이 거기에 공감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 제목만 봐도 약간 형용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게 해명일까 아니면 자폭일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 헌재가 오늘 이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안 된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령 독립된 헌법 기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와 법원, 헌재, 선관위 요 네 개를 이제 나열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세 개가 일단 판사들의 나와발입니다. 그렇죠. 뭐 좀 네. 속된 표현 죄송합니다. 거기에 국회는 뭐죠? 자기들 정치적 성향 진영이에요. 그렇죠. 좌파. 그렇게 우리 좌파 카르텔은 너네들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라는 걸 우리가 정해줄 거야. 진짜 우리 법 연구회가 다 해먹네요. 야, 예.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네 곳을 헌재가 짚었다는 거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암적인 카르텔을 그대로 고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77쪽의 최후 변론에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저히 이 어떤 이미 드러나 버린 문제점을 묵과할 수가 없어서 그걸 들여다보고자 하지만 강력한 카르텔에 의해서 더 강한 권력에 의해서 항상 가로막히는 것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예. 오늘 헌재 선관위 감사하지 말라는 판결이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 통치권이 아니면 선관위를 이제 어떤 기관도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걸 헌재 스스로 오늘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려면 선관위에 문제 있을 때 국민적 의혹이 보고졌을 때 보려면은 비상계엄 말고는 어떤 수단도 없는 거 아니야가 이제 정말 확연하게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정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를 해도 그냥 기각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뭐 그냥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 해버리면 끝이에요. 다른 사건들은 의심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줘서 그 의심을 해소하게 해주죠. 여기는 의심도 품지 마라고 영장을 다 기각해버립니다. 아니 지금 영장 청구 단계에서 범죄자를 다 지금 소명을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장이라는 게 어떤 그 뭐 계좌를 들여다보거나 통신을 들여다보거나 그런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수사기관이 하나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수사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런 수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참 이 선관위라는 조직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 악취가 진동하는 감사 결과가 오늘 나온 것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그동안 참 모진 고초를 겪어가며 열일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 자기 아들, 딸 부탁한다는 채용 청탁 전화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였고 우리 딸 착하다 이런 말하면서 경력직으로 뽑아달라라는 전화를 했다는 기록도 전부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3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국민권익위가 1차로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에서 28명 고발했거든요. 네. 검찰이 3주 전에 전부 다 무혐의 처분했어요. 검찰은 또 왜 그러죠? 증거 불충분으로. 근데 국민권익위에서 선관위가 자료를 안 주니까 자기들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했어요. 근데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국민권익위 조사보다는 훨씬 더 자료를 많이 확보한 거거든요. 네네. 그럼 검찰에 다시 재고발을 했을 때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조차도 국민권익위에 고발을 받고 28명 무혐의를 줄 정도로 선관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게 3주 전에 드러난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러면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찰이 인지하고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심지어 고발장도 여러 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진행 안 됐던 것이 왜 그런지 알겠네요. 검찰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누워 있네요. 그런데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네. 있었거든요. 검찰 내부 2플러스 망에서도 부장검사 한 명이 맞아요. 이 지금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강제 수사해야 되고 영장도 나와야 된다. 신청하고 영장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양심의 목소리로 한 사람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검찰 조직이 과연 그런 양심의 목소리로 돌아가는 조직인지도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쨌든 명확한 감사원의 근거 자료 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 등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단순히 감사원 발표하고 끝 이게 아니라 검찰 고발로 이어지든지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지. 네. 저는 선관위에 부정 채용된 이 사람들요. 그 채용을 청탁한 고위직도 그렇고 채용 청탁이 된 그 착하다는 아들 딸들 다 옷 벗고 나와야 된다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으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향해서 억하 심정을 품겠죠. 복수심을 품겠죠. 그러면 그 잘난 가족 회사인 선관위에서 선거 있을 때마다 보수한테 불리하게 유권 해석을 하겠죠. 지역에서 선거해 보면요. 선관위원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역에 뛰는 후보들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 우리 부정선거 의혹이 딱 제기됐을 때 이준석이 가장 나대면서 하는 말이 네. 아 부정선거를 하려면 선관위 직원 수천 명 2-3천 명을 다 속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반문을 함으로써 뭐 어떻게 보면 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힘을 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해명의 근거가 뭐 우리 전부 다 내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마치 힌트 주듯이 해버려요. 자백하듯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부가 잘 결속돼서 이런 것들이 안 새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똑같은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범죄자 연대 같이 때를 묻히고 네. 더럽혀지면 나도 더럽기 때문에 상대방을 지적하지 못해요. 그런 식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좀 뭔가 더럽혀진 사람들 그 더럽혀져서 새롭게 채용된 사람을 위해선 누가 필요합니까? 추천한 다른 사람이 또 내부 직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마피아나 조폭들이 자기들 식구 뽑는 방법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의심이 커지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족 회사면 지들 말대로 가족이 추첨해서 착한 아들 딸 뽑는 회사면 가족끼리 이상한 거 다 덮어주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예. 단기 드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에 투서가 들어와서 부정 채용인 것 같다고 중앙 선관위에 고발하니까 중앙 선관위가 조사하긴커녕 왜 이런 쓸데없는 걸 건드리느냐. 아, 우리는 원래 가족 채용이 전통이다라고 하면서 지역 선관위를 혼냈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이런 기가 감사 막히네. 결과들을 보면 이 선관위에서 그동안 무슨 일들을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했는지 더 많은 의심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제까지와는 다를 겁니다. 국민들이 계몽됐어요. 특히 2030 젊은 층들이 계몽돼서 제가 시국 선언을 다 다니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서강대에서 바로 온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 선관위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아주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딱딱딱 비판을 하는데 선관위 직원 아무나 그 가족회사 직원 아무나 한번 와가지고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철저하게 뭐 좀 표현이 그러네요. 발릴 겁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그리고 뼈와 살이 발릴 겁니다. 지금 저들이 이 시국 선언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스탑 더 스틸 네. 부정선거 바로잡아라. 선거 부실의 의혹을 해소해라 라는 이야기를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들은 이걸 소위 말하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그거 유튜브에 빠진 걸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전국 대학에서 오늘은 또 전남대에서도 맞아요. 선언 있었더라고요. 전남대 시국 선언은요 제목이 부정선거 검증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의 똑똑한 아까 서강대 저 여동생이 서강대 출신이라 참 제가 예. 좋아하는 대학교인데 네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똑똑한 젊은 대학생들이 들어 일어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한창 지금 막 수능 막 치고 내가 제일 빠릿빠릿할 때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의혹투성이인 게 너무 많은데 왜 이걸 다 묻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좌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저는 뭐 세대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 거짓말 쳤는데 가보니까 다 어르신들밖에 없던 게 어디냐. 한동훈 책 사러 가는. 맞아요. 뭐 한동훈 책에 뭐 30대 직장인들이 반차 쓰고 오픈런이라고 하더니 사진 보면 다 죄송하지만 60대 어머님들이에요. 60대 70대 할머니들이 거긴 주류고 오히려 막 극우 뭐 틀딱 막 이런 늙은이 이런 단어로 우리를 막 비하하더니 지금의 우리 보수 진영의 이 대학가 시국 선언의 주체는 20대 대학생들인 거예요. 이거는 오늘 뭐 여론조사 하나 나왔는데 그 호감도 조사 5명 중에 꼴등 한동훈. 그런데 네. 1등한 게 있어요. 비호감도 조사예요. 아주 높은 확률로 서울에서 뭐 비호감도 뭐 거의 80% 찍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예, 비호감도라는 건 네. 굉장히 적극적 의사 표현입니다. 사실 관심이 없으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주
대동단결 좌우가 연대해서 한동훈만큼은 정말 싫어요라고 77%가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그리고 오늘 또 뭐 조금 아까 다른 또 뭐 매체 박지원이 나와가지고 네.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번에 탄핵 1등 공신 누구냐? 네, 누구냐? 그냥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이다. 음. 이런 사람을 누가 지금 지지하겠습니까? 가령 민주당은 우리한테 좋게 해줬으니까 나도 한동훈 지지해. 이게 표로 연결되겠습니까? 한동훈은 되죠. 누구 표 받아서 정치할 거예요? 근데 지금 참 이 방송과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게 뭐냐면 지지율에 대비해서 네. 한동훈의 입장이 과잉 대표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사나 이런 관심이 과하게 많고 아까 말씀하신 오픈런 같은 건요.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정도 정황 가지고 그런 기사 못 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방송에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친한계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인터뷰시키고 종편에 출연시키고 하는 이 한동훈 편향적인 저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 전통 언론사들 종편들의 고질병 이번에 한동훈의 몰락과 함께 조중동과 종편들도 아주 뼈저린 채찍과 회초리를 보수 진영으로부터 맞아서 야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채널A 조선일 TV조선 안 보면 너네 누가 너네 볼 건데 그러니까. 너네가 좋아하는 민주당의 중도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채널A랑 TV조선 보겠냐? 이런 교훈을 그들이 저는 얻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는 즈음에서는. 우리가 조중동 절독운동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잘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어떤 논조가 바뀌기 시작한 건 조선일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의외로 동아일보하고는 다르게 동아일보는 전혀 안 바뀌었어요. 동아일보와는 다르게 채널A가 조금 변해요. 그리고 TV조선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국 선언을 다녀보면 채널A 카메라가 항상 와가지고 적어도 최소한 라이브 중계는 안 해도 최소한 스케치는 하고 담아가는군요. 그리고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16분짜리 시국 선언을 영상을 쭉 다시 보기로 이제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변한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론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예전에 그 어떤 맛을 못 잊고 한동훈을 다시 빨아제낀다? 다시 우리가 절독 운동하고 안티 운동하고 그런 일로 또 가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혼줄을 좀 내놓아야 돼요. 이- 지지자들의 어떤 네. 끝까지 절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자와 시청자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언론 방송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플레이어가 돼서 우리가 한동훈 픽했으니까 한동훈은 우리가 밀면 한동훈 된다. 이런 건방진 생각들을 거기 조중동과 종편 수뇌부들이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야 너네 그럼 다 망한다. 너네 한 딸들 데리고 너네 어디 가라. 유튜브만도 못하게 사세가 위축되는 그러한 회초리가 이 조중동과 종편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2030들이 깨어나고 이제 선관위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과 이제 더불어서 고위직 친인척 특혜로 일반인들 800명이 지금 채용이 이건 탈락이 된 겁니다. 너무 큰 숫자예요. 너무 큰 억울하게 숫자. 탈락된 네. 거예요. 예. 자기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네. 2030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이게 2030들이 이 선관위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하려고 정말 쇠가 빠져라 고생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8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전화 한 통, 우리 딸 착해. 이 전화 한 통에 밀린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조국 사태 때 조민 때문에 밀린 사람 의전원 지망생 1명 때문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죠. 근데 조민이 나쁘죠.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한 명이 부산대 의전원 갈 걸 못 갔어요. 맞아요. 조민 때문에. 그런데 근데 800배. 이번에 800명이 넘어. 이거는 뭐 최근에 지금 감사한 결과만이고 더 있을지도 수십 년 몰라요. 동안 뭐 네. 십수년 동안 누적된 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조민은 제가 비교하는 게 우리가 조국 조민 때 워낙 분노를 했으니까 그 분노의 몇백 배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거 비교를 하는데 조민 때는요 조국이 노력이라도 했어. 인턴 증명서라도 허위로 갖다 만들었어. 하지도 않은 호텔에서 스펠링 틀려가서 나중에 걸렸지만 그거 아에 이거 바깥이자인지 뭐 이거 틀려가지고 뭐 야. 이름이라도 바꿔 쓰고 심지어 아들 거는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같이 막 막 시험도 허위까지 해. 같이 봤어. 네. 너는 1번부터 10번 문제 풀고 나는 11번부터 20번 문제 풀고. 그게 아무리 교수라도 좀 머리가 굳으면 네, 안 아들보다 되니까. 못할 텐데 네, 네. 또 아들이 또 얼마나 못나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해서는 안 될 노력이지만 조국과 정경심과 조민을 보면 뭐라도 했어. 근데 이거는 더 열받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학교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직장이잖아요. 우리가 조국 깜빵 보내니까 이런 비유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학교를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을 얻으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학교 가려고 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결과를 이 채용 비리로 얻게 해준 건데 맞습니다. 그게 수가 800명 이상이고 그 표창장을 위조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전화 한 통 딸깍. 우리 딸 착해요. 우리 딸 착해요가 무슨 뜻이겠어요? 안개기고 올바른 말 안 하고 더러운 짓 같이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할 겁니다. 이거예요. 진짜 조국 사태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열이 더 받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진짜 뚜껑 날아가네요. 예. 그분 뚜껑은 그래서 날아갔을까요? 오늘 제가 좀 이상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 어떤 사람이 가발 밑에 마약 숨겼다. 마약 숨겼다고. 똑같은 생각. 근데 가발 쓴 사람이 약반 것 같은 소리를 해대면 네. 이 기사가 소환될 것 같다는 두고두고 소환될 것 같. 캡처는 꼭 해놓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특정인 염두에 두고 거론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회 부분 거의 랭킹 1등한 기사인데 저도 낮에 뉴스 서치하면서 보다가 누가 가발에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숨겨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자마자 참 심각한 사회 기사이고 지금 결코 웃을 시기가 아닌데 제가 터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참 어쨌든 이런 게 악용되면 안 된다. 네, 그런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 이제 어떤 뭐 이런 거죠. 뭐 사람이 행동을 볼 때 저 사람의 행동이 정말 비합리적이다. 네. 약반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의 의심을 안 받는 삶을 모두가 살아야 된다. 네. 교훈으로 우리가 삼으면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사, 사회 부문 1등 기사를 언급한 거고요. 예. 도리맘님 말씀처럼 가발 쓴 분들 세관 검사가 필수다.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을 전부 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범죄 사실이 오늘 적발이 됐으니까 당분간은 세관 검사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